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출을 줄여서 639조 원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 639조 원이라는 돈은 본 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조금 늘었지만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6%가량 줄여 잡은 거라고 합니다.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줄인다고 줄였지만 이러저러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는 아직도 46조 적자 국채다라면서 빚은 그대로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겨레는 이렇게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서민 지원과 건전 재정을 둘 다 놓쳤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7.09%까지 오르는 건데요. 그만큼 직장인들의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반면 병사 월급은 또 상당히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 82만 원을 받고 있는데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또 부모 급여라는 것이 또 신설됐는데요. 0세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의 중심 인물인 배모 씨가 또 배모 씨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기각이 됐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수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배 씨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하려면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억울한 점은 없으십니까? 김혜경 씨하고 사적으로 연락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신경 말씀만 경찰에서 문의령 못 받습니다.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씨 지시하셨습니까? 아니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모두 부인하셨어요? 자, 법원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영장을 기각하거나 아니면은 발부하는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녹음 파일이 많으니까 증거가 확보돼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 수많은 그 7급 공무원이 얘기했던 그 녹음 파일 공개했던 그 녹음 파일에 있는 내용조차 경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물론 뭐 영장정단 판사에 따라서 뭐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가 그렇게 그 정밀하게 되지는 못한 것 아니냐. 그건 왜 그러냐면 9월 9일 바로 그 공소시효 때문에 좀 서둘러서 수사를 마무리한 측면 이게 있는데 대신 이제 업무상 배임 부분은 9월 9일 공소시효하고 무관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경 의원님, 그러면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저렇게 구속영장 기각을 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뭐 5급으로 일했던 저 배모 씨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저는 김혜경 씨고 또 김혜경 씨 넘어서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법인카드를 유용했나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렇게 풀려나서 있으면은 말 맞추기를 한다든지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또 이제 당대표까지 됐으니까 그런 이제 변수들까지 더해져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뭐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죠. 저는 배모 씨와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사건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핵심은 김혜경 씨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에 이제 집중해서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한 거지만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보강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보강 수사한 이후에 다시 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있는데 관건은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보면 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 구속하기에는 이걸 이제 법원이 시사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강 수사를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 대한 어쨌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할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그걸 묶어서 향후에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지 그리고 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때 어느 부분에 이제 이 입증을 보강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기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의견이 있었고 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뭐 구속 처리가 됐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뭐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지금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특검 주장부터 네. 시작해서 사실 특검 주장 이전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이 줄줄이 불송치 결정이 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2달 늦게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기회나 특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김혜경 여사의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정한 수사를 보다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배 씨가 받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업무상 배임하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네. 거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네. 근데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월 9일 공소시효가, 넘으면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사건을 넘겨오면 검찰로서는 선거법 위반 부분 가지고서는 뭐 영장을 재청구한다든가 보완 수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다만 넘어왔을 때 업무상 배임 부분은 9월 9일 공소시효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추가로 재청구할 가능성 그거는 남아 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업무상 배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이 지난 4월에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배 씨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배 씨의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대요. 사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요. 8,000원 들어가요. 얼마요? 100원짜리 단위 띠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 오고요.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마시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자, 지금 들으신 대로 배 씨는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또 경기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법인카드 유용 규모가 100건 이상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7만 8천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머리 좋은지는 알았지만 진짜 머리가 좋으시네요. 이 7만 8천 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법카 유용 금액 2천만 원 이상 넘고 이 5억 이상 넘는 거는 싹 감추고 오로지 선거법 위반 7만 8천 원 얘기만 하는 그 엄청난 작전인 거죠, 이게. 경찰이 있잖아요. 129군데를 압수수색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지금 저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16번의 법인카드에 대해서 180만 원이라는 아니, 말씀을 그거는 드리고 심부름 배달한 거예요. 지금 비서 역할의 초밥하고 월급까지 소고기 월급 카드에 김혜경 씨하고 같이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다 수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공범일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배 씨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네. 그럼 2천만 원 전부 다 이제 김혜경 씨가 지시하고 공모하고 다 썼으면 구속영장이 같이 청구가 돼야 되죠. 2천만 원이 맞는 거죠? 7만 8천 원이 아니라 7만 8천 원은요. 네. 작년 8월 2일에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부인 3명을 접대한 자리에서 본인 거는 정치자금 카드로 계산을 하고 네네. 나머지 3사람께 7만 8천 원이에요. 그렇죠. 법인카드로. 이거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서는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2천만 원이라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액수. 네.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 부분은 아마 뭐 보안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7만 8천 원이라는 건 지금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빙산의 일각 중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서영교 최고위원이 또 김혜경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밥값도 스스로 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7만 8천 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9번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십억 주가 조작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하고 속보로 언론에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일단 129번 압수수색 한 게 아니라 129곳을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 최고위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뭐 배모 씨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그렇다면 과연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저 발언을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근데 어찌됐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김혜경 여사와 이 배모 씨 사이에 직접적으로 뭐 법인카드 사용을 뭐 직접 독려하거나 지시했거나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아직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공무원이 사적 심부름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옹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뭐 친명계로 최고위원에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와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해서 네. 그 진실성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잘못 들으면 그런가 싶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29라는 숫자는 맞아요. 네. 그런데 129번이 아니라 129곳이고 이 129곳이 상당 부분은 그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식당들입니다, 주로. 네네. 그러니까 김혜경 씨를 129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뭔가 여론전을 펼치는 이런 모습은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보면 뭐 7만 8천 원으로 얘기하고 129라는 숫자 뭐 과도한 수사가 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는 네. 도지사의 부인이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네. 뭐 카드 바꿔치기, 카드 쪼개기, 카드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가면서 이제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도민의 혈세, 네.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굉장히 파렴치한 이런 그 사안이다. 그래서 진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일부 보도를 보면 그런 보도도 있어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지금 이 법카 유용 사건의 이 방조 책임을 묻는 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답답한 거죠. 뭐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그 법카 쓴 거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나오면 그거 넘어갔겠습니까? 결국에 이재명 지사 눈치를 본 거 아닙니까? 도지사 뜻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베테랑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가능케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변죽을 울리고 네. 뭐 배모 씨까지 뭐 수사가 되고는 있지만 변죽을 울려서는 안 된다. 핵심은 김혜경 씨 그리고 김혜경 씨가 그 카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였던 이재명 지금 대표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가 뭐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 신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자,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총무비서관은 민주당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큰 거짓 신양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전용기 의원이 저기 운영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재순 비서관에게 이건 대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윤재순 비서관은 말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나온 건데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한 거고 누가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계속 이게 논란이 되는 대목은 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혹도 있고 또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게 나오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얘기도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네. 지금 이제 사적 채용에도 관여했다. 또 사적 수행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인테리어 공사 수주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에서 했다.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좀 분명하고 납득 가능한 그런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계속 이게 쟁점이 되는데 네. 어제 저 자리가 운영이 결산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한 결산 자리인데 이 결산에서 왜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서 저렇게 쟁점화시키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관행상 보면 사실은 예결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의 질의에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전에도 다 그래왔고. 근데 사실은 또 정확히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어제 운영위 자리에서 따져야 될 것도 많은데 저런 질의가 나오는 건.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원인 제공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와 관련해서도 그 스페인에 방문하셨을 때 착용했던 이 장신구류가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왜 재산 신고에 누락이 돼 있냐?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이 고가류의 보석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해명이 뭐 빌린 거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빌린 건지 이런 게 정확히 해명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뭐 지인한테 빌렸다. 뭐 한 점은 고가가 아니다. 근데 이런 해명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다는 그건 이제 현지에서 빌린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런 말을 뭉뚱그리지 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나올 때마다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계속 이제 이게 이 쟁점이 쟁점으로 계속 커지는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관계. 정말 이게 지인한테 빌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실이 둘러대다가 여기까지 온 건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신고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5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가. 근데 뭐 500만 원이 안 되는 그 장신구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 지인인지 아닌지
그러면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면 그게 다 해명이 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인한테 빌렸을 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가 관계를 주고서 빌렸다면 오히려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네. 대가 관계 없이 그냥 빌렸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익 제공 뭐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지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꾸 대통령실이 분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해명을 내놓음으로써 야당의 그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가 있는데 그럼 앞으로 5년 내내 이럴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이번 기회에 저는 깔끔하게 이거를 이런 공세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하는 대책을 대통령실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이야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자, 최고위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경찰을 장악해서 국민을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요. 네. 또 인사검증단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자기 팔 아래 두고 주무르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네.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저렇게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인 장관이 일찍 있었을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데 예. 김건희, 한동훈 이 두 분이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국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 장관은 이렇게 묻는다면 한동훈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점점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거를 본인은 뭐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팬덤에 지금 둘러싸여 계시기 때문에 예. 탄핵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먼저 오지 않을까. 전희경 의원님, 탄핵 얘기는 왜 탄핵시켜야 되는 겁니까? 비호감이어서? 오만불순해서? 뭡니까? 지금 제가 그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거 이전에 영상을 쭉 지금 저희가 예, 저희 봤죠. 예. 이게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의 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용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빨리 대오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더 이렇게 드는데요. 네. 글쎄요, 왜 탄핵 얘기까지 나왔나?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존재가 민주당의 이 아픈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기여라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여라든지 그 외에 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정말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또 검수완박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 진행하는 거를 보면은 얘기하지는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 이모 씨 사건도 있었고 뭐 3M 사건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번번이 뭔가 민주당에서 논리적으로 압도를 못하고 여론전에서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졌는데 그래서 저는 전략이 두 개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하나는 탄핵 얘기를 하면서 이 거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 위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또 한 사람의 스타를 키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이 방향 속에서 굉장히 그 내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탄핵 얘기가 뭐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네네. 당내 주류 의견인가라는 그러니까 당내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돼 있냐. 지도부가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지도부가 얘기를 한 거라서 사실 주류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 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방향으로 정해져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는 뭐 여러 번의 타격감보다는 결국 정확한 한 방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동안 뭐 한동훈 장관에게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정말 좋은 질의도 있었고 핵심을 찌르는 질의도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에게 더 변명의 기회와 뭐 발언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듯한 좀 부족한 모양새도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윽박 지르면서 질의를 네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한동훈 탄핵론이 민주당에서 정면으로 들고 나온다면 저는 그 이유를 과연 좀 납득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고 봐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오히려 저는 뭐 태도 이런 논란도 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검수원박 시행을 앞두고 나서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정한 그 수사권의 범위, 축소했던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돌려놓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야말로 한동훈 장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이고 공격의 포인트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법기술자로서 좀 남용하는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뭐 좀 밉상이다 이런 식 뭐 비호감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승리하기 어려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법률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좀 민주당이 할 수 있죠. 법률과 헌법을 위배한 직무집행을 했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 논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검수원복 네. 이 시행령이 결국엔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늘려놓은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공방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증된 걸로 봤을 때 그게 탄핵 소추로까지 가져갈 만큼 논증이 됐느냐 이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지금은 이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네. 실제 탄핵 소추를 뭐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 기각되면은 역풍이 굉장히 그렇죠. 클 수밖에 없고 네.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어쨌든 좀 길들이기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기 때문에 검수원복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이 좀 엄밀하게 이게 이제 위헌적인 그런 직무집행이 아니냐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단 탄핵 얘기는 꺼내들긴 했습니다만 이걸 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일단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잘못 꺼냈다가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탄핵론 그러니까 최악의 카드다. 제2의 윤석열로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목소리 또 민주당 의원들과 어떤 설전을 벌였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이모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이건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비선으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자, 저렇게 모습을 보여주고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조금 더 영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수술 받느라고 지금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 한국 장관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받으신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국소 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입니다. 아니 이런 수술 받자고 너무 큰 결례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무슨 질병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음 뉴욕 남부검찰청 가셨어요.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여기 보면 사다리도 보이죠. 생수 한쪽에 쌓여있고 뭐 받아 먹고 싶으면 받아 먹어라 뭐 이런 태도입니다. 한 가지 묻는 말이 딸 문제와 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아까 거기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증권 담당의 헤드들입니다. 이런 연방의 범죄를 담당하는 3대 핵심 부서에 그것을 한 번에 가서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님하고 일정을 한번 비교해 봐 주시죠. 자,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계속해서 이제 펼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키워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총장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설전 벌였을 때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어려움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형상. 또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뭐 이런 것들은 최악의 카드입니다. 탄핵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마지막에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카드를 썼을 때 한동훈 장관을 제2의 윤석열 후보로 키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저런 공격을 받음으로써 윤석열 당시 총장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때리면 때릴수록 손해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벌이던 장면하고 네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권이잖아요. 네. 정부 장관이니까 상당히 달라요. 그게 야당의 공세를 받는 거하고 여당 내에서 일종의 그 어떤 저런 공격을 받으면 우리 국민들은 그건 탄압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공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받는 거는 탄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치 공세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자꾸 소뚜껑 보고 놀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 탄핵이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반 사실이 없는데 무리하게 자꾸 무언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만 조심하면 사실 두 케이스는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과 관련해서 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요. 어떻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국회에 가서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깜짝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통화는 한 3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화환을 전달하는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신해서 이렇게 축하 안 들고 인사를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신 난은 아주 잘 키워서 우리가 마치 국민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꿈을 키우는 것처럼 잘 꽃피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수석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흔쾌히 좋습니다 해서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서로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자,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통화가 3분 정도 진행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에 다녀온 전날 양산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이 안부가 괜찮은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집회 이런 부분들 300m까지 늘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줘서 가봤더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협력할 것은 찾고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면 이건 조율하자라는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대표님들과 함께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하자. 지금 뭐 여러 형식과 뭐 이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최대한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만나자는 건 뭐 서로 의견이 일치된 것 같은데 조건이 달리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당내 내용 상황이 일단 정리가 돼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도 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나자는 말인지 아니면은 조금 형식적으로 얘기한 건지. 그러니까 얘기가 겉돌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겉돌았다. 무슨 얘기냐면 만나자는 대원칙에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당내 상황이 좀 안정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언제쯤 안정될까요?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당장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 비대위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그거는 추석 이후인 14일에 심리한다고 해요. 네. 심리하고서 그 결정은 또 언제 나올까요? 바로 나올지 아니면 또 며칠 시간이 지날지 모르는데 그 결과에 나오는 데 따라서 또 국민의힘의 운명이 또 한번 뒤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따지면 이 당의 상황이 언제 안정될까 하는 게 우선 궁금증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화 제안 조건 자체가 불투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오늘 뭐 저희가 이제 김혜경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자, 협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그런 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 물음표가 한 3개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실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대1로 만나는 모습이 찍히기를 정말 기대를 할 텐데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1대1로 만나주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야 대표들 모아놓고 난 대통령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이른바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조금 옛날식 용어죠. 근데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영수회담을 싫어합니다. 야당 대표하고 동급이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역대 모든 야당 대표들은 그걸 또 하고 싶어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 어제 하신 말씀은 이제 1대1로는 안 만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님들과 다자간 만남을 하겠다는 건데 그조차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조건절이 붙잖아요. 당이 좀 안정이 되면. 근데 이제 당이 언제 안정될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인을 만나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 표현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사실 객관적 필요성으로 보면 더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있을 거고 오늘 이제 새해 예산안도 나왔는데 예산안 법률안 통과시켜야 이게 국정과제의 동력이 붙는데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식과 관계없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저 만남이 성사돼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이게 좀 국면 전환도 이루어지고 협치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1대1 단독으로 만나는 모습은 뭐 쉽게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 역시 영수회담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만남을 좀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협력할 것은 찾고 또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같이 갖도록 합시다 하면서 전화가 마감을 했습니다. 방금 대통령님하고 대표님하고 전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관련된 언급을 하셨나요? 당에 내가 총재가 아니니까 영수라는 표현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쓰시고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굳이 영수회담 이런 표현은 안 썼어요. 영수회담은 극도로 싫어하네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국회 구성인 여야 모두가 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아직 이제 지도부 또 지도 체제에 대해서 뭐 확립이 되지 않은 네, 네. 상황에서 뭔가 모호성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축하의 말씀은 전하면서도 뭔가 뭐 만남을 기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나 뭐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 뭐 만남에 있어서는 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만날 개연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재명 당대표의 좋은 일을 시켜주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아마 제일 클 거고, 동시에 뭐 말한 대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내용인 상태에서 야당의 대표만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섭섭하다는 얘기가 좀 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 자체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쥐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사실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약 없는 만남이 되겠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안정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정기국회 다 지나고 나서 만나서 또 어떤 부분을 협치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도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뭐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서라도 추석 전이라도 좀 빠르게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뭐 내부의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절박해야 되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일단 당이 좀 안정이 돼야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제 들리셨는데, 그만큼 국민의힘도 빠르게 뭔가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 어제도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뭐 현 비대위를 새로 맡기자 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을 수습하기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목소리 듣겠습니다. 권 대표 사퇴론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던데요. 권 대표님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 비대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치에 대해서 표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무총장도 우리 당 후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만 결국 권 원내대표가 수습하기로 했긴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 어제 의원총회에서 수습하기로 한 게 과연 의원들의 총의였는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뭐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박수로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박수 안 친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네. 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비대위로 갔을 때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이걸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자꾸 뭔가 시간표를 마련을 해놨는데 이 시간표대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자기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최선의 정치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갖는데 여튼 뭐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는 건 가는 거고 그런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히려 저는 이번 추석 때 아마 이른바 민심은 이 비대위는 법원에서 뒤집혀질까 아닐까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안개를 좀 걷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밀고 가는 방향은 안개가 걷히는 쪽이 아니라서 약간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범을 한다 해도 그죠? 14일 날 신문이 있고 결과가 나오면 이게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안 뒤집힐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뭐 다른 반대의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조금 더 수습을 주도권을 쥐고 하겠다는 여기에도 윤 대통령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일 날 만났다면서요.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이제 만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뭐 당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에서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115명의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프로답지 못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메시지로 들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얘기는 더 이상 꺼낼 수 없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이 위기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당대표가 초유의 이 개인의 어떤 그 비위 문제 그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그냥 무난하게 기계적으로 그냥 이거는 사고에 불과하고 그냥 뭐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했는지 그 여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가처분 이후에 지금 상황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당의 운명을 사법부에 더더군다나 본안도 아니고 가처분 기각 인용 여부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은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의총에서 그 장장 긴 시간에 토론을 할 때 의총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이 취합대에 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그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 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습을 해놓고 본인 거치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아마 물러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의 길을 잘 이제 진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하려면 전국위가 소집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사실상 비대위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서병수 의장이 부의장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뭐 의장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부의장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의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부의장이 그 권한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병수 의원이 본인이 부의장에게 넘길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러면 그거는 합법적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장이 안 하겠다면 전국위원회를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당헌 당규에 보면 의장이 소집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의장이 그럼 내가 안 하고 부의장한테 내가 사회권을 넘기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그러면 부의장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뭐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의장이 넘기는 그 조치가 있으면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뭐 부의장 그러면 이제 본인은
내 손으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뭐 소신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지 일단 않았지만 비대위는 가면 안 된다는 소신은 바뀌지 않았으나 아니 그러나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긴다는 얘기는 뭐 본인이 그냥 설복을 당한 거죠. 지난번에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서병수 의원이 결국에는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했죠. 마음을 돌렸잖아요. 네, 반대했다가 어쨌든 의총 거치고 이러면서 어쨌든 당의 의원들의 총의가 이렇게 모였으면 이번에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지만 가겠다.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어쨌든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번에 이제 거부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당원에는 보면 전국위원회 소집은 의장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당규로 내려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 당대표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잘 모르고 서병수 의장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당규에 전국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조항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뒤늦게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서병수 의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본인은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로 누구로 하자라고까지 의원총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소집하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양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의장이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데 저도 그 조항을 봤어요. 봤는데 그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지 않죠. 응? 소집을 하는 듯 하지만 거기부터 실제 소집하는 것까지는요. 의장의 이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전국위원회는 열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장이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원 단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거부는 또 안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서병수 의장이 뭐 설득을 당한 걸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득을 당했다. 어떻습니까? 일단 부의장이 하게 되면 일단 비대위로 가는 당원 당규 개정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다 단일한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다 제각각의 의견이 있고 또 그 의견들은 다 충정에서 비롯된 의견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병수 의장이 뭐 설득을 당했다 안 됐다 이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기로 한 다수의 의사 결정마저도 뒤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최악으로 보고 거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의 협조를 그것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서병수 의원은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대의가 모여졌으면 그 길에 따라주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대위가 새로 출범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또 관건은 14일 날 있을 그 법원의 심리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원 당규 개정도 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신문을 보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일단 새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당원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거는 이제 당대표의 거리나 최고위 기능의 상실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서 4명이 거릿되는 비대위 전환이 가능하다. 결국 지금 현재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이 거릿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명시적으로 박아 넣으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지금의 법원의 판단을 좀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거. 저는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원을 개정을 하면 이번 상황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상황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복잡다단한 정치 환경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 뭐 실리 추구 과정에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치면 이 당대표를 언제든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 최고위 선출 과정이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뽑고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대로 따로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법률 조항을 만들듯이 이 접근하는 이런 그것이 뒤에 보면 당의 유기적인 정치 행위들과 맞물리면은 또 독소 조항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걸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황정수 부장판사가 내린 그 결론의 핵심은 사실은 8월 5일 상임정국위원회 결정에서 비상 상황으로 봤잖아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그게 거예요.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8월 6일 이후에 비상 상황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의 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선정, 뭐 이런 것까지도 저는 다 무효라는 취지로 봐요. 근데 그 똑같은 황정수 부장판사가 14일 날 가처분 심리를 또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 지금 이 당의 운명이 또 황정수 부장판사한테 맡겨졌다. 그런 상황을 왜 만드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하니까 당원을 고쳐서 그때가 비상 상황이었다. 이 맞다라는 이렇게 거 규정을 거죠. 사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건데 이게 소급 입법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까? 또다시 이게 14일 날 가처분 심사의 대상이 됐을 때 과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그 비대위원들이 자격이 있느냐? 요거 하나 쟁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원 개정이 사후적으로 이렇게 이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당원 개정이 과연 지난번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성립 가능한 거냐? 두 가지 다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약간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법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논란이 연장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속에다가 당을 다시 한번 던져놓은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을 정해놓고 가서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봅니다. 비대위를 할 거다라는 그렇죠. 답을 정해놨다. 근데 사실 이게 답을 정해놓지 않고 뭐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이런 다양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는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의총 분위기를 전하고 계시던데 눈치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눈치 보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박수로 우리가 추인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다들 인터뷰를 나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벗어나는 해결책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결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답정너식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른바 뭐 윤핵관 이런 뒤에서 이제 배우를 조종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비대위로 가야 되니까 너네는 비대위 가자고 대답만 해. 계속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게 뭐 해결도 안 되고 계속 뭐 지금 거의 소유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당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무리하게 가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5일에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의원들의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들을 의원들에게 쭉 나눠줬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때는 안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이 시계를 의원들에게 쭉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저게 이제 국내 업체에서 만든 시계인데 이걸 좀 차등해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20개, 비례의원에게는 10개를 나눠줬다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뭐 의원 그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걸 다르게 이제 취급하면 차별이라 그러는데 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빚어지는 거는 이제 그에 따른 조치가 될 텐데요. 대의원 추천수도 지역구 의원의 대의원 추천수하고 비례대표의 대의원 추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왜 그럼 다를까 보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역구의 뭐 당원 그리고 당 조직 뭐 이런 데에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시계를 만들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죠.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치하도 하고 또 당협위원장이 치하도 하고 이렇게 쓰고 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직능대표로서 본인이 유관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매일 대면하는 지역구의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계열사를 방문했는데요. 직원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용희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 인기가 뭐 연예인급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이 환호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은? 글쎄요, 여기 TV조선 사장님 오시면 분위기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저 영상 보면서 요즘 좀 세대가 많이 달라졌나? 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세대 문제로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사면 복권도 됐죠. 그런데 그 사면 복권의 어떤 그 원인이 되었던 범죄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파렴치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 범죄는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그 최서원에 대한 승마 지원 사건, 그다음에 뭐 재단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었고. 그때 삼성 측에서 주장했던 것이 우리도 피해자다. 아니 대통령이 오너들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놓으라고 말하느냐. 이런 쪽에 어떤 변론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삼성이 옛날처럼 그렇게 무슨 조그만 기업도 아니고 대통령이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삼성 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권과 정경 유착을 통한 그런 범죄였다라고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는데 직원들은 조금 달리 보는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범죄에 연루된 그런 오너라고 봤던 거고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어떤 앞날을 책임지는 경영인에 대한 이 직원들의 순수한 팬심이 저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돼서 복권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추석 때 어디로 또 갈지도 관심인데 어디로 갑니까? 글쎄 지금은 이제 계열사 방문을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9월 1일, 2일 재판 빼놓고서는 그 이후로는 재판이 현재 예정된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에. 그러니까 아마 해외를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변에서는 지금 미국 텍사스에 보면 테일러시라는 데에 파운드리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요즘에도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의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면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한 학생들이 벌도 아니고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용 변호사님, 저게 지금도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저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요? 네, 지금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 제목이 실시간 지방대 근황. 실시간 지방대에서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네티즌들이 이거 싫어하냐 이제 이러면서 요즘에도 저러냐 이렇게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그 대학 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뭐 신학과 학생들이 방학 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저기 지금 구르고 있는 학생들 사이로 걸어 다니는 아마 선배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복학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자기들이 한 거를 저렇게 하는 요즘 군대도 좀 요즘 군대에서 안 합니다. 저거. 그러니까요. 유격 훈련 정도 하면 저런 걸 가끔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사실은 저기 굴르고 있는 지금 학생들은 아마 신입생들이나
대학생이나 뭐 1, 2학년 학생들일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저 과정에서 지금 저렇게 구르게만 한 것 가지고만 처벌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 과정에서 뭐 협박을 했다거나 뭐 폭행 같은 걸 했다고 하면 그런 쪽에 어떤 처벌은 가능하고 네. 그런 건 조사해봐야지 알 수 있고요. 저 정도만 가지고 일단은 학내에서 네.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은 충분히 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진 일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버스를 향해서 한 남성이 뛰어들었는데 그걸 또 제지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자, 이원 변호사님 지금 보시죠. 버스에 지금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끌고 저렇게 갑니다.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저건? 지금 저 영상은 버스가 그 주행 중이었던 게 아니고 정차하고 있는 버스 앞으로 지금 보셨죠? 이렇게 달려와서 들이받고 쓰러져요. 네. 그러니까 그 직후 상황만 본 사람들은 무슨 교통사고인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질질 끌고 이제 인도로 가다 보니까 아마 아팠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인도 쪽으로 끌려가서는 이제 아프니까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네. 못 일어나게 다시 제지하는 영상을 보고 이제 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야 참교육 시켰다라고 했고 저 영상을 제공한 것이 중국 경찰이거든요. 네. 저 경찰의 논리도 조금 재밌는데 보험 사기를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같이 해서 저 영상을 뿌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떤 영상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수영장에서 발작을 일으킨 엄마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가까스로 어머니를 구해내는 10살짜리 아들의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